안녕하세요. 지금은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애청자 여성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대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볍게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심각한 실수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수로부터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잘못이라도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틀린 시험 문제로부터 정답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시나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시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난무난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막내딸이자 막내 동생인 저는 친정아버지와 친정언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대기업 출신인 친정아버지와 유학파 출신인 디자이너인 친정언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었죠. 즉, 제 친정은 참으로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남편과 시댁 또한 머난 구석 없이 평범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제조업 사업가인 남편은 최근 들어 드물게 나를 마치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곤 했죠. 부부로서 각자의 삶을 최선으로 살면서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난관은 조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산모들이 첫아의 출산을 특히 힘겨워한다고 하죠. 하지만 제 경우는 그보다 더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날도 평범한 날처럼 직장에 출근하여 회의 중이었는데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당장 제왕 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당신과 아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답한 사람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파열된 하발 채널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 회의실에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온 것 같았는데 눈을 떴을 때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혹시 여기가 왜 이러고 있어? 코멘트했다. 병원이야. 전 다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술을 받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더라고요.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편이 전교 없는 내용을 말했을 때 전 당혹스러워졌고 최악의 경우에는 제 생명을 구하는데 아이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로서 세상을 보지 못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의사 선생님께 가서 말해주세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저를 희생해야 한다 해도 우리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요? 우리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할지 사랑하는 아이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까요? 남자들에게 이보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이 눈물만을 흘렸고 남편의 그 모습으로 인해 내 기억이 한 번 더 끊겨버릴 때가 있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해서 하늘의 도움으로 수술을 마치고 나니 별다를 문제 없이 눈을 떴다. 남편과 가족들은 모두 눈물이 차 있는 얼굴로 경계하며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었던 후에는 제 가슴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아기는 정말로 수고했어요.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요. 칠삭둥이 치고는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첫째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양수파버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아주 크게 배려해 주셨어요.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머물며 회복 중이에요. 우리 손주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기 전까지 양가 어른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지키고 있기로 했다. 덕분에 저는 사랑스러운 첫째 아이와 젖은 살을 나누던 날에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 도게 되었어요. 칠색동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산후조리원으로 오게 되기까지 다른 산모와 아이들보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비싸게 일명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셨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저와 첫째가 신혼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와 남편은 서로를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죽지도 못할 우리 가족의 사랑을 품게. 끝까지 함께 지킬 것을 약속했어요. 이후 몇 년 동안 우리 부부는 그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왔습니다. 가정이 안정되자 나는 직장 일과 남편의 사업 역시 원활히 거듭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행복한 날들에는 간혹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색에 빠져 나의 직장을 급하게 찾아온 남편이 예기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미안한데 자기야. 혹시 우리 주변에 급전 융통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급전용통이란 말이 갑자기 나와서 저로서는 영문도 모르고 심장이 덜컹거리는 일이었어요. 무슨 소린지 충격받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사고가 났어? 미안한데 지금 설명할 여유가 없어서 일단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 한도를 알아볼까요? 금방 사용한 다음에 빨리 갚아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할지 말 안 할 상황이야?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 노름에 손대지 않았지? 언제 내가 그런 사소한 일에 손대면 봤어? 그냥 회사 업무 때문에 내가 실수를 좀 했어. 그래서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는 제조업체였어. 우리는 원자재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였어. 또한 제조업 특성상 원자재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음으로 이루어졌어. 보통은 원자재를 받은 뒤에 몇 주 후에 어음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형식이야. 그런 상황에서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문제야. 극단적으로는 회사가 부도를 맞이할 수 있는 위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남편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남편의 회사가 언제 풍전등화에 놓일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업무를 몰라도 자재 관리는 사장으로서 직접 철저히 하는 것을 알아요. 알았어요. 그럼 당신처럼 매일같이 창고에서 사는 사장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원자재 10팔레트 발주를 위한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보내버린 일도 있어요. 요즘 거래처들과의 회식이 많아서 피곤한 모양이었나 봐요. 10배도 아니라 무려 100배씩이나 서류 실수를 저질러서 맙서사 그렇게 잠시 놀란 후에 애써 마음을 추스려면서 대답했어요. 그렇죠. 얼른 가서 발주를 취소해 주세요. 그래도 연락을 해봤더니 벌써 배송이 출발했다고 하네요.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발주 취소는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취소를 하면 그쪽 업체 입장에서도 물류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100배나 넘는 발주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취소를 해주겠어? 아싸. 봉족이 보자마자 발주가 들어오자마자 발송 처리를 하고 말았거든요. 대금 막아야 하는데 얼마인가요? 2억 조금 넘어요? 정말로 막막한데 2억이라니요. 요즘처럼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세상에 대출을 받아서 막아야 하는 거액이었어요. 다행히도 제 유일한 행운은 어흥거리였던 덕분에 남편에게 돈을 구해볼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자신의 실수한 발자취의 대금을 막아보려고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다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믿었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매번 거절당하는 아픈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자주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걸린 남편이 엉뚱한 저에게 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랑 처형이랑 같이 운영하는 디자인 사무실이 있잖아. 그 사무실을 담보로 보증을 좀 서주시면 어떻게 돈을 좀 용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내가 다 보여줘 해주면 되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무실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차린 일종의 노후 보험 같은 거거든요. 언니도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아빠랑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 삶의 기반을 남에게 달라고 하는 건 무리한 일이죠. 당신과 저희 가족의 상황 따위나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 안 그런가? 아이가 갑자기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해서 언제부터 친가와 시어머니 집을 분리했다고 말한 적이 있나?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태도가 정말 싫어. 만약에 우리 중 한 명이 사라진다면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부모님이 회사에 투자해 놓은 돈도 함께 망할 거야. 시어머니 집에 한꺼번에 돈이 남아 앉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장인어른과 이야기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가족들끼리 어떤 차이점을 만들려는 건지 설명해 주지 않겠니?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미래를 위해 회사에 투자해 놓은 돈으로 인해 회사가 망하면 시아버지 집에 남는 돈들이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였어. 물론 그런 남편의 모성애적인 마음은 이해하겠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친정 식구들의 삶의 터전을 담보로 하여 보정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전 그래서 마음 그대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남편을 달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더욱 무관심해져 갔죠. 그러다 결국 이런 말까지 해버리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너희 식구들 진짜 치사한 거 알아요. 치사다니 아버지랑 언니가 당신에게 허투루 한 번이라도 대해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처가댁을 찾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뭔데요? 장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사치스러운 탁자마다를 챙겨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 대신 소고기라도 푸짐하게 드리고 같이 나가자고 하는 장인분들을 두고 당신은 왜 그렇게 험하게 말씀하시나요? 첫째를 낳을 때 저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을 전액 부담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과 처가집이 위험에 처했다는데도 입싹 닫고 모르는 척 하겠단 거죠. 그러니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에 내가 대답했었지요.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원 지원을 해주신 것은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정성껏 대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눈이 있으면 주변을 좀 돌아봐. 요즘 나처럼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가 또 있는가? 아, 글쎄, 그놈의 마음이든 정성이든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갚아 놓으라고. 돈 많이 벌고 계신 장인어른이 계신 아파트가 있잖아. 그거를 팔아서 우리 회사에 대금을 메꿔줄 수 있겠네. 하드하다. 이제는 장인어른 집까지 걸고 넘어져야 하나. 당신 왜 이렇게 미안해했니? 변할 건 뭐가 있겠는데? 막말로 하다가 장인어를 호럼이 취급하지 마. 다 늙은 후레비한테 아파트가 왜 필요한지. 혼자 살 수 있는 원룸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난 하나도 모자라서 엄마랑 아빠까지 한 번에 망하게 생겼는데. 너처럼이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배겠느냐? 그런 남편과의 연애운으로 인해 부부싸움이 생겨서 저는 금방 지쳐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서 손 놓고 구경만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정언니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나 김서방한테 도움 주는 게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사위도 자식인데 무엇보다 널 위해 쓰는 돈인데 우리가 그거 아껴서 뭐 하겠니?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돕고도 남지. 하지만 언니는 지금 김서방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그게 걱정일 뿐이야. 한번 도움을 준 뒤에는 습관적으로 처가에 손을 벌릴까 봐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이번 위기는 김서방 혼자서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김서방을 돕는 일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언니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라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처가로 도움을 요청한 일로 그쳤을 텐데 돌변해버린 지금의 남편이라면 자신이 도움을 받는 일에만 의지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남편이 제 친정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제 손발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여러 달 동안 정말 바빴고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 악화되고 끝났어요. 외부인들에게 보면 언제든 이혼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몇 주 만에 긴장이 고조되어 버렸어요. 그동안에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적도 없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 위기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때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현 시점까지 장난감하기 저울로 이어지는 저와 남편의 관계마저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시부모마저 변화해버렸어요. 특히나 더 심하게 돈든 시어머니가 먼저 왔던 게 넌 끝내 애를 대책을 알 수 없다. 첫째 때도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둘째 때는 아주 몇 배는 가관이야. 어머니께서도 지금 가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가관이 아니고 뭐라도 요즘은 애 하나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남들은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허덕이는 마당에 너무 돈이 썩어 넘친다고. 둘째를 함부로 갖고 그러니 우리 아들 사업이라도 멀쩡하게 다 굴러가면 또 몰라. 지금 상황에서 둘째는 뭐고 그게 다 사치다 이거야? 외람되는 얘기지만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남자애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 손자님이야. 다 우리 아들 상황이 어려워서 하는 말씀이야. 남편 사업이든 뭐든 잘 돌아가면 또 모르지? 지금 상황에서는 둘째든 뭐든 그런 것들은 다 사치야. 더구나 남편과의 부부싸움 때문에 지친 채로 시어머니와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참고 자리를 떴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속삭이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손주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 거칠어.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도 지금 우리 아들을 파산해서 구하려면 손주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 말이 심해봤자 7까지 이런 것들 줄일 건데 둘째까지 임신해버린 상황에서 이혼까지 해야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오늘 이런 식으로 적당히 괴롭히다 보면 참을 수 없어서 친정돈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하니까 와,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안 될 사람이었던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신혼집에도 시부모 집에도 마음을 전혀 주지 못한 채로 소가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죄로 친정언니가 거의 매일 제게 전화를 걸어올 때가 많았어요. 밥상을 차려주는 등 다독여 주었지만 납품대금을 막을 수 없었던 남편으로 인해 결국 거래처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길이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깨에 남편의 회사가 부도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쏟아지는 어음을 막지 못해 회사는 부도 처리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때 둘째 출산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저와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출산 휴가를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큰 말 실수를 하였습니다. 휴가도 쓰고 팔자 참 좋구나. 뭘 그렇게 흘겨보고 있어 내가 둘째를 가지라고 쿠박을 했더냐? 아니면 아침과 저녁으로 삼신할머니께 기도를 올렸더냐? 너 혼자 남편을 좋아해서 붙들고 뒹구는 바람의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둘째를 낳는 게 무서웠으면 여자인 내가 애초부터 관리를 잘해야지 제가 둘째를 낳기 무서워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머니, 아이를 만드는 것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같이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죠. 입이라도 뻥끗했나요? 첫째 낳을 때 벌써 까먹으셨어요. 절 희생시켜서라도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러는 넌 첫째 낳을 땐 내가 베풀어주는 애는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때 내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얼마나 큰 돈을 썼는 줄 알기나 해. 그런 큰 은혜를 입어놓고 그동안 너 뭐 했니? 우리 아들 회사보도 수술 발표될 때까지 뭐 했냐? 굿나잇, 어머니.
뭐였겠냐? 툭하면 처가에 손 벌리는 못된 삶이 되지 말라고. 아내로서 남편을 말리고 또 말렸죠. 당신이 계속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났고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둘째 양육비는 우리 아들에게 알을 얻는 것 같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사돈이 부담해야 해요. 만약 사돈이 재정적 여유가 없다면 가난한 사무실을 팔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시어머니는 입으로 둘째 양육비를 말했지만 은밀한 의도가 명백했어요. 지금이라도 친정에서 2억 원을 가져와 부도 수준에 이른 남편의 회사를 회생시키도록 강요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그렇게 되면 김서방이 툭하면 처가의 손을 벌리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겁나는 말씀을 한 친정 언니의 말이 진정 옳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비난에 당당히 맞섰고 친정에서 돈 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 이러한 어려움 끝에 둘째 아들이 탄생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10대를 꽉 채운 순산이었지만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출산을 마친 제게 건넨 남편의 첫마디가 이거였으니까요. 이번 산후조리는 값싸게 하자. 어디 뭐 조리원 같은데 가지 말고 내 뭔가로 들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성생성의껏 산후조리 해주실 거야. 공짜로. 순간 전 기가 막혔어요. 산후조리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편에게 그런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기대를 했다면 제가 나쁜 년인 거죠. 하지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산후조리를 그것도 시부모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은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코빼기조차 보이기는커녕 전화 하나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시댁 산후조리를 거절했어요.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심지어 우리 둘째를 당신들 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심지어 당신 회사 파산 때문에 나랑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 있는데 그런 내가 시댁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 생각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입장도 좀 이해해주라. 우리 회사에 2분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아들. 자식 회사가 부도 맞게 생겼다는데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는 며느리가 어찌 야속하게 보였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우리 아버지와 언니의 입장을 생각조차 안 해주는데 오늘도 또 사랑하는 딸이 둘째 아들을 출산한 자리에서 사돈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나와 친정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드리자 저는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시댁에서의 산후조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에 짐작한 대로 체념한 척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둘째 아들을 퇴원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도착해서 남편이 제 친정집으로 내려준 차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차를 몰고 식겁하여서 냉정하게 떠나버리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만큼 당혹스럽고 실수를 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연로한 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 친정으로 막 새롭게 낳던 저와 갓난 아기를 데려다 놓는 것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제가 진정해서 산후조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을 꺾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편과 시댁에게 거역하면 소박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에 크게 상처받은 저는 개간이 있었던 일 전부를 친정아버지에게 눈물을 쏟아가며 하소연했어요. 이미 제 사연을 알고 있던 친정언니는 그저 묵묵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제가 금술좋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던 친정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 마셨어요. 얼마나 충격이 심하셨는지 그날 이후로 친정아버지께서는 며칠 동안이나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했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첫 번째로 당신이 사랑하는 딸이 시부모에게 대를 이어줄 선주를 둘씩이나 낳아주고도
박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제 남편을 향한 배신의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시부모라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문제에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느낀 감정이 격정적인 분노였고 자신이 자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을 경고해 자식들에게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빠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옷을 입고 능력 있는 누나도 지원이 되는데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직접 단단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넌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교육에 결심한 친정 아버지께서는 먼저 제가 좋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죠.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긴 시간 동안 산후조리를 해야 했고 보통은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꽤 괜찮은데요. 물론 또한 친정 아버지의 배려를 받았어요. 기왕 몸조리할 겸 푹 쉬는 김에 그간 시댁으로 인해 쌓였던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버리라는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좋은 신축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셔서 가구와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신축 아파트는 산후조리를 마친 제가 이사를 와서 살게 될 새 거처였으니까요. 다만 한 달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저는 곧바로 새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배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새로운 집의 도배 냄새 때문에 저와 아기가 해로운 냄새를 피하기 위해 입주할 때 친정에서 며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한 달 내내 제게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와이프가 첫째, 둘째, 그리고 아들들까지 모두 데리고 영원히 떠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고 있었지요. 새 집의 도배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친정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잠시 머물고 있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얼굴을 보니까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는 방에 숨어있으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열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김서방이 여기 혼자 뭐 하러 왔나요? 와이프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산후조리하라고 친정에 데려다 줬더니 한 달째 연락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시계를 떼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둘째 출살이었잖아. 신종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집 앞까지 차로 태워다 줬다고. 그럼 자네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끼리 말다툼할 게 아니라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겠네. 마침 전엔 거기만 몰래 빼꼼 내밀어 남편의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친정 아버지께서 실종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남편이 움찔하더니 모마리 온 강아지 마냥 좁혀 쫓겨 실시로 써가며 급히 둘러대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 제 와이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울증이다 회사도 포도 절차를 밟고 있다 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친정아버지를 바라봤고 친정아버지는 연엄이 조금 더 떨리며 해님이 내줘야겠다는 심사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친정아버지가 정말 경찰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휴대전화를 꺼내자 기겁한 남편은 됐다 하고 꾸벅 인사하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을 보며 저와 친정아버지는 오랜만에 통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의 통쾌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남편이 저를 찾아서 친정언니네 집으로 향할 것이 분명했기에 미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귀띔을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찾아오면 정신을 차리게 아주 단단히 노려 먹으려고 했다가 역시나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남편이 찾아왔다며 다시 한번 언니도 나를 모른다는 식으로 남편을 되돌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알고 있긴 했어요. 남편도 눈치를 채고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친정에서 나와 아기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비춰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완전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는데
그런 반성은 없었다고요. 오히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동원해서는 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들을 배웠으나 특히 시어머니가 친정에 들어와서는 방에 숨어여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 친정 아버지께 막말을 퍼붓던 날에는 정말로 치가 떨렸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몹쓸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내딸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몹쓸 시댁 식구들. 이봐요. 사돈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해요. 더 짜도 잘하고 하니까 사부인께서는 제 막내딸에게 더할 말도 없잖아요. 수시로 하셨는데 김서방도 한몫 단단히 고생을 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내와 손주들을 그 집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신가요?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핏줄은 천륜이라고요. 제 아들이 자식들을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요. 이렇게 자식과 부모 사이의 경계를 끊어버리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누라가 없는 허리 비처지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영향이 아닌가요?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왜 있는 건가요? 사돈 사이가 찾아왔다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할 텐데요. 살면서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코가 꽉 막힐 뻔한 일이었습니다. 둘째가 짐덩이라고 할 때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든지 내 손주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버지와 나눈 마음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생각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들킨 후에는 당신네 집안은 둘째 선주 나온 며느리한테 그러시는 건 사람 도리입니까? 며느리도 제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내 딸과 두 손주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말아요.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서류를 보내드릴 테니 그리 알아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다 궁지에 몰린 남편이 진정으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님. 저는 이전부터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고 직원들도 부도 처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울증에 걸려 아내에게 신경질을 냈었습니다. 제발 아내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의 위선적인 사과를 따라 아버지께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만을 바라았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직접 나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거나 남편의 시댁 식구들을 직접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저와 친정 아버지는 통했어요. 이복 김서방의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인지 늘 장인 어르신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네가 무릎까지 꿇고 직접 사과를 하니 한 번만 이번 용서를 해주겠네. 우리 딸이 사는 주소를 알려줄 테니 아이가 만나고 싶으면 내일 그 주소로 찾아가서 만나봐. 지금은 밤이 늦었으니 일단 그날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기에 정말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신축 아파트 주소로 내일 저녁 퇴근 후에 방문해 보자고 했더니 다들 떠났어요. 못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한 제 친정에 대한 복수가 예정대로 완성된 것이었죠. 다음 날 저녁에 있을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여차하면 힘으로라도 잡혀가기 위해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시댁 식구들을 쏟아내어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새 동네에 도착한 신세는 마치 대도시에 처음 왔다는 시골집처럼 입을 벌린 채로 주변을 살펴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곳은 땅값이 싸고 환경적으로도 유명한 신도시 한복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일가에 대한 놀라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전력을 마련해 주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에 새롭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살며 화려한 미용실과 최신 패션에 입으신 것을 보며 놀랍게도 입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경악하시게 만드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집 초인종을 누르면 그동안 언제나 검소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명품 정장을 입고 변호사분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남편과 시대 속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어딘가 달라 보이시네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으셨던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장까지 입고 나서서 혹시 그동안 주식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까?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날의 모든 속내를 남편과 시댁 앞에서 당당하게 밝혔어요. 신약인들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제 친정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누나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은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겉모습상 그리 크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국내 유수 기업들에게 꾸준히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제 남편, 시댁 가족들 모두가 제 친정이 잘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줄은 꿈속에서도 모르고 있던 것이었고 아무튼 아직 본론으로 돌아와서 친정아버지가 밝힌 우리 집안의 내력에 모두가 입을 벌리고 얼어붙어 있는 사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는 마침내 남편과 시부모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이제야 조금 후회되지?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난 이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기 싫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했을 텐데. 당신 스스로 저지른 원자재 발주 실수 때문에 내 친정에 혹은 이 역행하게 될 때까지 분명히 날 사랑했을 거야. 보증도 안 써주고 2억도 안 가져다 주니까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거였고 그때 못 준 이 여건 지금 주겠다고 말한 저는 남편에게 서류 봉투 하나 건넸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가득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석처럼 굳어버렸어요. 보시다시피 이혼 서류야. 지금이라도 내 친정한테서 2억 뜯어가지고 부도 절차 중인 회사를 살리고 슬프다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위자료 2억 원어치 꼭 뜯어가라. 참고로 나한테서 양육권까지 빼앗아 가고 싶으면 아주 많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거예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남편은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렇게 부자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의 표정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저와 친정아버지에게 그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 같은 것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댁의 것들을 보낸 것처럼 저에게 상속 절차를 진행해 주셨거든요. 그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 저복을 부탁했지만 친정언니가 연락한 보안업체 요원들이 들이닥쳐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 버렸을 뿐입니다. 이 여자는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양육권은 엄마인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서로 결혼할 때까지 획득했던 재산들만 정확하게 분배됐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저에게서 위자료 2억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원자재 납품 대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어 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시모가 제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송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들이 생각이 짧다며 손자들을 너무 그리운다는 등의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친정과 같이 든든한 집안을 둔 며느리를 또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치 없이 살아도 저와 전 남편을 다시 결합시켜보자는 것이겠죠. 그럼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이미 떠난 버스를 향해 뒤늦게 손을 뻗은 모습이죠. 물론 제 친정아버지도 그 편지를 읽지도 않은 채 찢어버렸어요 하곤 했어요. 저도 또한 당연히 전 남편과 재결합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이들은 시부모님께 보일 생각은 아예 없고요. 특히 둘째 아들에게 참담한 얘기를 들려준 죄악에 대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이만큼.